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영배입니다. 오늘 제가 블록체인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금융연구소라고 제 독립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기술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학교 수업에서도 같이 가르치고 제 업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암호화폐 가치를 진단하거나 구매 권유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구매하는데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자료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 암호화폐가 너무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이걸로 해서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걸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다시 또 강조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부분은 빠뜨리기도 하고 일부분은 더 키우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 한국은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큼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융복합 시대에 경제학과 금융이 기술 진보, IT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요, 지금 계속 그런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요가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적응해가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이고 그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도무지 따라가면서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질어질할 형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학이 지금 양면성 플랫폼, 투사이디드 플랫폼을 만나서 2000년대 이후에 그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양면성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부가 다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금융이 IT를 만났을 때 그걸 우리는 금융, 파이낸스하고 테크를 해서 핀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핀테크냐 테크핀이냐 그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두 개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그런 산업 지형 또는 금융의 지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경제 거래가 IT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의 재발견,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경제 거래가 IT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블록체인이 불러올 새 경제 질서입니다. 이건 또박또박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블록체인은 개인 간 경제 거래, 화폐 거래, 모든 종류의 자산 거래, 심지어 개인의 속성은 뭐까지 포함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주로 몇 시에 밥을 먹는지, 또 광고는 뭘 보는지, SNS 활동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속성에 들어갑니다. 개인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래까지도 중개인 없이도 거래 신뢰를 전자적으로 확보해주는 기술입니다. 중개인 없이도라는 말이 지금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중개인을 없애니까 중개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치의 거래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 활성화로 가치 생산자에게 대가가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경제 시스템은 현행, 알리바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닷컴 이런 플랫폼 기반 경제 시스템과 효율성과 구성원의 착 인센티브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래의 경제 시스템이 누가 더 줄을 이룰 것인지 앞으로 그런 경쟁을 우리 앞에서 펼쳐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두 시스템을 결합한 경제 시스템이 구성원들의 더 많은 참여에 기반해서
미래 주축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할 것이다. 이게 어떤 거냐. 현재 갖고 있는 이 플랫폼 기반한 이곳은 사실은 자기네가 돈을 벌면 벌수록 플랫폼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를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참여자에게 더 많이 배당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면서 두 개가 경쟁을 할 텐데 결국 참여자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 많이 참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쭉 하면서 오늘 끝까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신뢰를 제공하는 중개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이거 10,000원짜리 제가 퀴즈 냈었잖아요. 수는 씨 그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서 GS25에 가서 물을 사면 그 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요. 그 돈을 건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가치는 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 나에게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게 넘어가고 상대방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아까 제가 10,000원짜리는 원가가 500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를 500원도 안 되는 원가에 찍어가지고 이걸 10,000원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쓰십니까? 왜 그러는 거죠? 10,000원. 이게 10,000원이에요? 왜 이걸로 우리가 돈을 내면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이전이 됩니까? 상대방이 왜 이걸 받아주는 거죠? 상대방은요, 이걸 받는 순간 이걸로 다른 데서 자기도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이걸로 해서 쓰지 못한다면 받아줄까요? 짐바브웨 달러가 100억 달러짜리가 왔어요. 제 주머니에 왔어요. 이거 우리 그거 받고 물건 건네주나요?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그거 쓸 수 없어서요. 그 절차가 너무 비싸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면 똑같이 나도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걸 중개인이라고 부르자고요. 원시 시대는 서로가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그때는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건을 메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물건 무거 다니는 그런 비용도 절감해주고 물건 들고 가다 보면은 강도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뺏기는 그런 안전, 치안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거죠. 이걸 중개인이라고 부르자고요. 미들맨. 이건 서로가 그런데 면전에 있을 때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원거리에 있어서 서로 볼 수 없는 곳에는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답 좀 해보세요. 제가 맞나 틀리나 보자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은행에 송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송금. 근데 그 은행의 돈은 어떻게 쌓였죠? 여러분들 중에 급여 받는 분 계시죠? 월급을 받게 되면 또는 부모님들이 급여를 받으시면 그게 급여 통장에 뭐가 찍혀요? 뭐가요? 숫자가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그 숫자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숫자 제가 그냥 손으로 써서 주는 숫자는 안 되나요? 그 숫자하고 이 숫자는 다르죠? 이 숫자는 내가 받은 숫자인데 그 숫자를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나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은행에서 제가 그만큼 물건을 사게 되면 그 가격만큼, 그 가치만큼을 깎아내리는 거고요. 다른 사람 계좌에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중개인은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중개인입니다. 그런데요, 인터넷 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상거래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기다 통장 넣어놓잖아요. 그죠? 카드 아니면 통장 넣어놓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상대방에게 숫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GS25에 물건 사러 왔는데 물건을 내줄 때 그 사람 얼굴 보고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네는 그 중개인을 보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중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거죠. 그죠? 그 중개인에 대한 신뢰만 확보만 된다면 모든 거래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요, 리먼 브러더스라는 어마어마한 은행이 망했어요. 그 은행이 망하면서 우리나라 저축은행 망했을 때 1인당 보상 한도 얼마였어요? 얼마요? 모르세요? 은행, 금융회사가 망하면 예보가 개인들에게 보상해주는 한도가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오, 잘 아시네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보상해 주는지를 신경 써가면서 한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25만 불. 1인당 한도가 25만 불이에요. 우리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잖아요. 내 가치를 맡겨놓은 거잖아요. 맡겨놓은 그 가치가 1,000만 불이건 1억 불이건 상관없이 전부가 다 얼마만 보상을 해줘요? 25만 불. 우리는 지금까지 거래인의 그 중개를 하는 중개인에 대해서 신뢰를 확실하게 줬었는데 이제 그 중개인을 못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을 때 다가온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다른 금융회사들도 많이 망했죠. 그러나 작은 것은 망해도 괜찮았는데 저렇게 큰 게 망하니까 다들 쇼크에 빠졌었고요.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대안이 있었어요. 그죠? 대안이 있었는데 그게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건데 그 전에요.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폐 있죠? 돈의 기능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폐는요. 사실 제가 이걸 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 한 병에 얼마? 850원. 승용차 한 대 2,500만 원. 아파트 한 채 3억 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계의 단위예요. 그죠? 가치를 나타내는 회계의 단위고요.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돈을 건네는 것은 교환의 수단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빚을 갚아야 될 때 돈을 건냄으로써 지불 수단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화폐가 갖는 기능이에요. 그죠? 또 여기서 제가 또 계속 하는 말 중에 중개인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중개인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도 경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 신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거래 신뢰를. 그게 중개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개인의 기능에 얹혀서 또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 국가요. 국가는 중개인, 그러니까 화폐의 거래, 통화가 거래되는 내용이나 그리고 또 은행에서 거래되는 내역을 보면서요. 그 소속된 구성원들, 기업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그 개인들의 경제 거래를 모니터링해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세금.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는 먹고 살아요. 또 불법 거래, 마약, 불법 무기, 또 세금 안 내고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중개인의 역할은 우리의 거래를 촉진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거기에 얹혀서 먹고 사는 수단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개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인은 거래를 또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망하면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요. 나카모토가 뭐 개인인지 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중개인이 없이도 전자적으로 중개인의 역할이 약간 뭐였어요? 신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의 신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 장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 장치 이름이 뭐예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 네, 성함. 어승택. 그 장치 이름이 뭐예요? 블록체인에다가 우리 투자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분 기회 드릴게요. 네. 성함. 예? 잘 안 들리지만 말씀해보세요. 답이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 장치를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이에요. 상품 드릴게요. 상품 지금 2개 나갔어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중개인이 해오던 역할을 전자적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화폐나 은행 없이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치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그 장치를 갖고 사람들이 저게 중개인이 없이도 우리가 거래 신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란 거냐면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구본민 씨. 예, 구본민 씨.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네요. 제가 5만 원을 드릴게요.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전화번호 나중에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진으로. 그 5만 원 그거 쓸 수 있어요? 왜 없어요? 그 5만 원은 왜 못 써요? 제가 아까 5만 원은 쓸 수 있었는데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그 5만 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왜죠? 남들이 안 받아줘요. 그죠?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걸 갖고 가서 쓰려고 해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준다면 받겠죠. 근데 왜 안 받아주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낼 때는 전자적으로는요. 원본이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원본이. 만약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저한테 원본이 사라져버린다면 그러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 그 사람도 그걸 찍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자기한테는 사라져버리고 상대방한테만 있다면 그러면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자적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중 지불의 문제,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더블 스펜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화폐나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이런 걸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믿어왔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돼 왔어요. 역사의 화폐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다들 내가 거래 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은 못 믿어도 내가 이 중개인은 믿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봐서 보니까 나카모토가 그걸 전자적으로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살펴본 게 도대체 저게 어떻게 돼서 그럴까 하고 그걸 잘 살펴봤더니 그 또아리에 뭐가 틀고 있냐면요. 블록체인이 틀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그 밑에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거야? 내 가치가 내 주머니에서 있던 게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고 나한테는 사라진다는 거지? 그거거든요? 이게 암호화폐의 전부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암호화폐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동안에 다른 중개인, 화폐, 은행을 통해서 거래 신뢰를 확보해 오던 것을 이제 전자적으로도 해결하게 됐다. 이게 암호화폐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도대체 블록체인 기술이 뭐길래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래서 2008년도에 나카모토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009년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요, 1991년도에 디자인된 기술이에요. 17년 동안, 17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2008년도에 꺼내가지고 그걸로 가치를 이전하는 기술로 쓴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시를 우리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면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게 뭐죠? 금요강좌잖아요. 우리 금요강좌 암호화폐 동호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용화폐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 끝나시고 나면 제 전화번호가 막 앞뒤로 막 적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제가 동호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예요. 2013년도에 제가 만든 동호회가 지금도 65명이 같이 단톡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참가자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 계시면 전부, 너무 많다. 제가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전부 다. 물론 말로만입니다. 100만 원씩. 여러분들은 지금 신용화폐를 100만 원씩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구본민 씨. 오늘 여기서 총무하세요. 신용화폐 동호회. 구본민 씨. 제가 아까 저기 퀴즈 맞춰고 수는 씨가 너무 대견스러워서 제가 80만 원 드릴게요. 저 얼마 있어요? 20만 원. 수는 씨는 180만 원. 아까 제가 100만 원 드렸으니까 180만 원 있는 거예요. 그죠? 호민 씨는 수고 많으시니까 제가 50만 원 드릴게요. 총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80만 원 드리니까 내가 잔액이 얼마라고요? 20만 원. 근데 내가 5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때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총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역할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100만 원 전부 다 갖고 있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래를 가지고요, 우리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이 돈으로. 다른 현금 빼고요. 이것만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데 우리 총무는 하시는 일이 매 10분마다 그 거래 내역을 장부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엑셀 파일에다 이름 다 적어가지고 200명이 지금 넣는다고 200 얼마입니까? 다 해서 그 사람들 엑셀 파일로 적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 해가지고 오른쪽에다 잔액을 적어주세요. 적고 계시나요? 잔액. 그리고 매 10분마다 장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또 장부를 또 만드는 거예요. 다음 10분에. 또 다음 10분에 잔액을 또 만들어요. 장부를. 그러면 그 장부가 엑셀 파일로요. 이름, 거래 내역 다 적고 잔액이 얼마인지, 또 다음 10분에 거래 내역 적고 다음 얼마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장부에서 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80만 원을 드리고 50만 원을 못 드리잖아요. 그것은 내 신용화폐가 100만 원에서 이제 잔액이 2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신용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신용화폐 본 적 있어요? 도토리 거래 아시죠? 도토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일산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들은, 젊은 그 엄마들이요, 요즘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제 아이들이 크나는데 장난감이 워낙 비싸고 아이들은 또 크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난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다 사지를 못하니까 중고 거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고 거래를 할 때 서로 바꿔 쓰는데 중고 거래를 할 때 그 단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일산 사시는 젊은 어머니 계세요? 거기서 너무 멀어갖고 안 오셨나 보네. 거기는
뭐냐면요. 햇반이래요. 햇반이 표준화돼 있고 장기 보관이 되고 그죠? 가볍고 또 필요하면 내가 먹어버려도 되고 돈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햇반 몇 개로 서로 거래를 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신용화폐예요. 그죠? 신용화폐. 우리가 지금 만든 이것도 신용화폐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그 신용화폐에 대한 잔액을 총무가 온전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총무가 2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20만 원밖에 안 남았구나. 총무가 다 모든 걸 판가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무가 정해주는 대로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 돈이 20만 원이에요. 아까 80만 원 드리면서 장부에다가 80만 원을 내려서 적었잖아요. 이게 내 가치를 상대방이 이전해 준 거예요. 총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은행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에서. 은행이 내가 상대방에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상대방 계좌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은행에 있는 우리 계좌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 가치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만든 이 신용화폐도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나카모토가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갖게 해가지고 나카모토가 그걸 만든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자, 한번 계속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이제 갑자기 놀부가 됐어요. 저는 아까부터 제 이름 말한 적이 없으니까. 말했구나, 처음에. 놀부. 그래서 마음이 좀 흑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순은 씨한테. 순은 씨, 내가 아까 답은 맞췄다고는 하지만 사실 80만 원을 내가 어떻게 드려? 100만 원인데. 그때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8만 원이에요. 잘못 들으신 거야. 이런 심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액을 바꿔요. 또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나 그때 그것도 8만 원 드린다는 것도 3개월 뒤에 드린다는 돈이었어요. 근데 잔액에서 줄이면 안 돼요. 아셨어요? 100만 원이어야 돼요?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장부를 매 10분마다 만들면서요. 그 장부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총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만들면 되겠네. PDF 파일. PDF 파일 아시죠? PDF 파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요. 근데 저 같은 놀부는요. 또 알아요. 저 총무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그 장부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에? 장부를. 몰래. 그래서 그 장부를 못 바꾸기 위한 장치들이 몇 가지가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장치가 뭔지 한번 봐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지문 있잖아요. 사람. 이 지문. 이 지문은 손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찍히는 지문의 칸은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런데 모든 지문은 각자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문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지문은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달라져도 지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총무가 만들었던 이 장부 있죠? 장부도 장부에 대한 지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에 대한 지문을 밑에다가 파일 밑에다가 지문을 다는 거예요. 지문을 256자리 숫자 지문을 달아요. 숫자 지문. 그래가지고 이 숫자 내용을 거래 내역을 쭉 적은 다음에 밑에다 숫자를 적고요. 숫자 지문을 달고 그리고는 이 파일을 블록화 해버리는 거예요. 못 바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거래 내역을 중간에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도 달라져야 돼. 지문도. 그래도 바꿀 수는 있죠. 그래서 못 바꾸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 밑에 있는 이 지문을 끌고 다음 10분 거래 내역 있죠. 그 거래 내역의 머리에다가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하고 그 지문과 거래 내역을 합한 내용을 가지고 밑에다 지문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을 끌고 또 올라가요. 다음 10분에. 거래 내역을 쓰고 그 지문과 거래 내역을 가지고 또 밑에 지문을 또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내용의 중간에 어딘가를 고치려고 하면요. 여기서 이 지문 밑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문을 이미 여기다 끌고 와버렸잖아요. 와버렸으니까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무슨 역할을 해요? 블럭과 블럭을 연결해주는 체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내 거래 내역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신용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용화폐를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동호회죠. 그죠? 금요강자 암호화폐 동호회 화폐를 만들고요. 그 화폐를 가지고 지문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총무한테 완전히 술을 먹여서 넉아웃 시킨 다음에 내용을 앞에 바꾸고 지문 만들고 또 내용을 여기에 달라졌으니까 지문을 새로 넣고 지문 또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술 먹인 다음에 뭐 술 앞에 장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슨 장치를 또 하나를 더 하냐면요. 그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계신 동호회 모든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다 쏴줘 버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내용만 고쳐갖고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분산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 것만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분산장부. 그래서 블록체인은 분산장부예요. 밑에다가 지문을 암호화해서 달아놔서 암호화해서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 체인으로 연결됐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오면요. 이제 거의 비트코인에 다가왔어요. 비트코인 쉽죠? 안 쉬워요? 이렇게 설명까지 드렸는데 왜 답이 없어요? 졸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저 아저씨가 설명을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거예요? 쉬워요? 고마워요. 비트코인에 또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너무 겁먹하지 마세요. IT를 쓰는 분들이 설명을 해서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같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설명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PC에다가 거래 장부를 분산해서 저장하면요. 고치는 것이 거의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은 이제 총무 수행에 대한 대가예요. 이제 총무한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니까 다른 분들 다 와서 수업 듣는데 혼자서만 그거 적느라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게 공짜로 그 일을 시키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제가 뭘 줘요? 수수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데 아까 제가 얼마씩 제가 꺼내서 드렸죠? 100만 원씩 말로 드렸잖아요. 그게 신용화폐가 된 거예요. 그죠? 총무가 이 일을 10분마다 블락 하나 만들 때마다 제가 대가를 줄 거예요. 대가를. 지금 비트코인이 10분마다 몇 개씩 주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지금 현재 몇 개씩 줘요? 총무한테. 놓쳤어요. 상품 드리려고 그랬는데. 10분마다 비트코인을 12.5개씩 줘요. 12.5개씩.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10분마다 장부 하나 만들면 얼마 받는 거예요? 12.5개니까 1억 2,500만 원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총무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총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총무가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먼저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해서 그 총무 기회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과정은 제가 비트코인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금요강자 동호회 암호화폐는 거의 비트코인에 가까이 와 있어요. 신용화폐 만들어 보셨나요? 그거 갖고 100만 원씩 해서 앞으로도 제 카톡에 들어가고 열심히 쓰세요. 사실 저기서 우리 총무님이 했던 역할은요. 금융회사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았어요. 은행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은행 일을. 은행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은행장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요. 이 구성원들에게 총무 업무 수행 기회를 개방해갖고 서로 나눠줘 버리면 이게 뭐냐면은
중개인을 없앤 거하고 똑같아요. 은행한테 우리가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안 시키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하겠다. 그러니까 중개인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총무를 없애고 누구든지 이 장부 기록할 사람은 먼저 하세요 하는 순간 블록체인에서 중개인을 없애고 그 장부를 만들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든 신용화폐의 특성은요, 중개인이 없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축을 한 거예요. 벌써요. 그리고요, 거래 내역을 규격화된 파일, 매 10분마다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규격화된 파일에다가 담아서 블록화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각 구성원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기 때문에 분산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든 신용화폐. 이 신용화폐는요, 사실은 굉장히 편리해요, 쓰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한국은행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그 신용화폐 좀 거래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신용화폐를 그 사람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제가 아까 100만 원씩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너도 100만 원 줄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안 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용화폐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것을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신용화폐 50만 원어치만 나한테 팔아. 얼마 줄 건데? 50만 원. 안 돼. 왜? 이거 얼마나 편한데, 우리끼리. 또 우리끼리 단합도 되고 우리 커뮤니티만 만들 수 있어. 그럼 100만 원 줄게. 안 돼. 200만 원? 안 돼. 1000만 원? 오케이.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커뮤니티 안에, 신용화폐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신용화폐를 사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일을 주로 어디 가서 해요? 거래소에서 하는 거예요. 거래소에. 우리도 거래소 하나 여기다 두고요, 여기다 창구 하나 두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서로 들어오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쓰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튕기기 시작하는 거죠. 1000만 원에도 안 돼.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6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비트코인 26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서로 막 살려고 아우성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튕기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건 그 동네 안에서밖에 못 쓰는 거잖아.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신용화폐 가격이 내려가듯이. 그래서 이게 범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동네가 무슨 동이죠? 여기 무슨 동이에요? 중구, 네? 소공동. 네, 소공동. 요 뒤에 있는 식당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 동호회가 만든 화폐로 밥 먹으러 오면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효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를 통해서 우리는 동호회 신용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커다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커지면 커질수록 효용성이 더해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본 신용화폐예요. 이제 그 예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비트코인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한번 봐보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한 전자적으로 중개인 없이 가치를 거래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전시켜줬을 때 나한테 남아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장치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중개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면, 집을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돼요. 그죠? 등기를. 그리고 그 등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개인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등기소에다 거래를 하지만 미국은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해요? 부동산, 우리는 등기소에 있으면 등기소에 있는 것만으로 주인임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 등기소가 공적기관이에요. 미국은 공적기관 아니에요. 등기소가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등기소가 내가 집을 서로 거래를 하면서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면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내 재산을 갖고 자기 거라고 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들은 이 지금 등기한 게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보험을 들어요. 보험. 만약에 혹시 누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등기를 했는데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면 그 보험회사가 제가 드린 돈을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타이틀 보험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타이틀이라고 그러고요. 타이틀 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항상 집을 사게 되면 타이틀 보험을 들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중개인한테 내는 돈이 각 나라마다 법률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중개인 없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작동되는 시스템이고요. 거래 내역을 모아서 교육했던 블록에 담아서 시를 한다. 딱 싸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91년도에 문서가 자꾸만 사람들이 막 바꾸니까 특히 회계문서 있죠. 회계문서 날짜를 막 바꾸고 금액을 바꾸고 하니까 그런 것을 못 바꾸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91년도에 처음 이런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한동안 쓰이지 않았었는데 회계의 날짜를 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를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만드는 이 장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치를 못 고치게 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써버린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중개인이 있어야만이 가치가 이전이 됐던 것을 이걸로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의 핵심 구성력으로서 채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발견이 된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치예요. 그럼 블록체인은 어떤 거냐면요. 가치를 저장한 블록들을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결합한 원장이에요. 아까 결합한 원장 말씀드렸죠? 체인으로 우리 결합했잖아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분산 원장이에요. 그죠? 분산 원장. 체인화된 블록을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버리는 분산 원장 시스템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블록의 이 해시가 이제 지문이고요. 거래 내역을 담아가지고 여기 있는 지문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해시 밸류가 지금 그 지문이거든요.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하고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내역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고요. 요걸 또 끌어다가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이게 바뀌고요. 이게 바뀌면 이거하고 이것이 서로 달라지니까 앞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는 장부다. 그래서 일단 이 블럭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거래에 누가 참여했느냐는 상관이 없이요. 이 블럭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마치 은행이 거래 기록을 갖고 있는 거나 내가 현금을 주고 상대방의 가치가 이전이 됐던 똑같은 역할을 이걸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른 가치였어요. 이 블록체인의 특성은요. 투명하고 분산 저장하고 한번 들어가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아시겠죠? 이제 다 보셨죠? 이제부터는 술술 읽기만 해도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네,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총무한테 우리가 거래 내역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정리할 때 총무에게 우리가 우리 지금 서로 주고받았어. 내가 순은 씨한테 80만 원 줬어. 뭐 누구한테 5만 원 줬어. 나는 5만 원 받았어. 그 거래 내역을 총무한테 막 연락을 할 때요. 연락을 할 때 그 안에도 누군가는 가짜 정보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 가짜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이제 말하자면 디지털 서명 장치예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 이거 질문 나오면 제가 다시 답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해시 함수라는 놈, 아까 그 지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문은요, 이렇게 사진, 이거 지문이잖아요. 지문인데 이 지문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문인데 실제로 컴퓨터는 모든 문서를 문자건 숫자건 다, 그림이건 다 숫자로 저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0과 1로 만들어진 숫자로. 그죠? 바이너리 코드로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요. 해시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시 함수는 어떤 크기의 정보를 입력해도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전환해서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함수. 해시 함수가. 그게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문 우리가 손가락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전부 다 지문을 찍어가지고 우리 주민등록표 출국할 때 우리 거기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 딱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 일정한 크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보다 손이 크다고 해서 지문 찍는 데가 칸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문서가 아무리 커도 정해진 크기로 줄여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문이 문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져도 문서값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숫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채택한 이 해시 함수는요. SHA-256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건 0과 1로 만들어진 함수가 256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서가 256자리 지문으로 다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이 아무리 작아도 걔도 찍어도 지문 한 칸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른이 찍어도 한 칸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문서가 많고 양이 적고 상관없이 256자리로 다 만들어버리는데 이건 문서에 따라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지문이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해시함수 결과값은 입력 정보가 한 글자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과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잠깐 한번 봐볼까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입력 정보를 조정해서 특별한 지문값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영배가 홍길동에게 15비트코인을 지불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그 거래 내역을 갖고 지문을 만들어 봤더니 여기 뭘로 시작하냐면요. 잘 보시면 8C1B6975 이렇게 쭉 시작하는 256자리를 제가 64자리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줄여놓은 거. 16진수로. 이게. 근데 밑에는 문영배가 홍길동에게 15비트코인 지불함 뒤에다가 점 하나 찍었어요. 점. 여기는 점이 없고 여기는 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랬더니 보니까 지문이 아예 처음부터 전혀 다른 놈이 나와버려요. 전혀 다른 놈이. 지문은 이렇게 한 글자만 바뀌어도 바뀌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이 하나도 없이 아주 임의의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지문 중에서 앞에가 0인 놈을 찾아내세요. 또 할 수 있어요. 지문 중에. 그러려면 원래 거래 내역은 문영배가 홍길동에게 15비트코인을 지불함 이라고 했는데 앞에가 지금 9가 나왔잖아요. 9. 그래서 밑에다가 의미 없는 숫자 0, 1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0, 1. 썼더니 그래도 9가 나오네요. 여기. 그래서 이걸 0, 1을 0, 2, 0, 3 하면서 계속 지문을 만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7번을 시도했더니 드디어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지문이 어떤 특성을 따르도록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임의로 나오니까 어떻게 내가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 그 조건에 맞는 놈을 찾을 수 있겠죠. 지문 중에서. 이게 이제 아주 묘약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총무한테
그 신용화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총무한테. 밑에다가 지문을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지문을 만들 때 제가 수를 매겨가지고 그걸 바꿔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못 바꾸게 하려면은 지문이 임의의 숫자가 나오니까 지문 중에 특별한 성질의 지문을 찾아내라고 하면 그 지문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할 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 장부를 만들 때 앞에 0이 하나인 지문을 찾아내세요. 그럼 아까 제가 몇 번 했어요? 17번 시도를 해보니까 나왔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몰래 고치고 싶어도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가 와가지고 그걸 빨리 만들려고 해도 그 조건에 맞는 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고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바꾸려고 하면요.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요. 수면제 가스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주무시게 한 다음에 제가 고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쫙 고치고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 암호 다 알아내가지고 전부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는 있어요. 뭐 10년 걸려서도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뭘 하려고 그래서 80만 원 벌려고 그런 거예요. 80만 원. 80만 원을 8만 원으로 바꾸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하나를 위조지폐를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위조지폐를 만들려는 건 이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10,000원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10,000원으로. 근데 만약에 이걸 만드는데 원가가 5만 원 들었다. 그거 위조지폐 아니에요? 10,000원짜리로 쓰려고 5만 원을 들인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은요. 그렇게 바꿔도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0이 여러 개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찾아내면 바꾸는데 점점 어려워지겠죠. 특히 블럭이 10분마다 기록한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블럭 하나 만드는 데마다 10분이 걸려요. 0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10분이면 이거 바꾸는데 6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꾸려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트코인에서는 거의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거의. 가능하긴 하지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10,000원짜리로 쓰기 위해서 5만 원을 들여서 위조 지폐를 만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바꾸는 건 아닌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블럭 찾기 원리, 제가 한번 블럭 찾기 원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걸로 여기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조건을 찾는 놈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뭐가 장치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실제로 그 0을 찾는 조건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10분마다 만들어 놓은 블럭이, 이게 블럭이에요. 10분마다, 매 10분마다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블럭 넘버가 있고요. 거래 내역이 있고, 앞에 프리비어스 해시 함수가 0으로 쫙 돼 있군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든 해시 함수 조건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거래 내역을 한번 담아보자고요. 거래 내역을 담는데, 거래 내역을 담으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이 색깔은요, 이 청색은, 요 초록색은 앞에가 이 조건이 0이 4개인 놈을 찾았을 때, 옆에가 0이 4개면 초록색이고요. 0이 4개가 아니면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분홍색이라는 건 위조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자, 한번 봐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문영배가 홍길동에게 15비트코인을 지불함 해놓고 제가 조건으로 앞에 0이 4개인 놈을 찾으세요라고 조건을 정했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은 B68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0이 아니에요. 그래서 0인 놈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제가 01부터 17까지 돌렸나요? 17번요?
얘는요, 자동화 해놨어요. 자동화 해가지고, 여기 난스 값 있죠, 여기. 요 값을 1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네가 자동으로 찾아가면서, 이게 앞에가 0이 4개 있는 놈을 찾아내세요. 라고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 마인을 갖다가 클릭을 하면요, 얘가 이제 찾아내기 시작해요. 지금 찾아냈어요. 그래서 앞에가 0이 4개 있는 놈은요, 22,196번째로 숫자를 바꾸면서 1부터 시작하고 22,196까지 계속 하면서 지문을 만드니까 이게 1, 2, 196 지불함 내역하고 이 프리비어스까지 합해서 이거에 대한 지문을 만드니까 이 지문이 4개가 나온 거예요. 0이 4개. 22,000번이나 돌려야만이 이 조건에 맞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홍색이에요. 여기도 거래 내역으로 한번 담아볼까요? 여기다가요. 거래 내역에 저 손혜진 아세요? 손혜진? 손혜진하고 정혜인 나온 게 있던데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그 손혜진이 밥 사주기 싫어가지고 정혜인에게 11비트코인을 그냥 준 거예요. 너 가서 혼자 사 먹으라고. 이 거래 내역이 여기 찍혔네. 여기 김남혜는요, 그 탁구 선수인데, 우리 저 한반도기 맸던 그 선수가 서효원에게 8비트코인 준 거예요. 제 이름 살짝씩 바꿨어요. 발음은 똑같아요. 그 거래 내역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거래 내역을 갖고 밑에다가 여기다가 공이 있는 놈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때는 자, 블럭 2번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이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죠? 찾아내면 했더니 이게 있는데 아까는요 숫자가 35,000이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해봤더니 15,165번을 돌려봤더니 여기에 코드값이 0이 4개 있는 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지난한 그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지문 중에 특별한 지문을 따르는 놈을 찾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을 우리가 누구든지 이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한테 12.5 비트코인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막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걸 노력을 서로 하면서 이걸 자동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해가지고 그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를 찾아낸 게 알고 봤더니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은 놈이 이 값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작년에 그래픽 카드가 값이 올라가면서 컴퓨터 값이 막 계속 비싸졌잖아요. 네? 그 성능 좋은 놈을 사려고 다들 그래픽 카드 막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걸 찾아내려고. 12.5 비트코인을 주니까 2,600만 원일 때는 얼마예요? 5억 원을 버는 거예요. 5억 원. 거의. 그걸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래가 5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정도 되는 건지 산수를 잘 못하네. 그걸 벌기 위해서 다들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런 0이 앞에 정해진 0의 조건,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매번 돌리고 확인해보고 돌리고 확인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맞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품, 채굴, 상품. 성함 누구? 김경현 씨. 채굴. 그게 채굴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채굴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모니터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픽 카드가 계산이 빨리 되도록 해가지고 이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채굴 공장 가보면 혹시 사진으로 보셨나요? 쫙 있는데 뚜껑도 없이 그래픽 카드만 꽂아가지고 마더보드하고 그래픽 카드만 꽂아서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채굴업자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찾아내면 자기가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찾았어. 서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이 생기는 거고, 컴퓨터 성능이 좋은 놈이 나올 때, 또는 요즘에는 무슨 컴퓨터? 나노 컴퓨터?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잊어먹었어요. 그 용어도. 이제 그렇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이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쓰면 쓸수록 더 이 값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니까 그것을 매 10분마다 찾도록 해야만이 해커가 찾는데, 그 조건을 찾는데 어려움도 똑같이 10분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죠. 이 요구하는 조건을 영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영의 개수를. 그래서 영의 개수를 늘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렵고 쉽게 계속 어려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2008년도에 만든 건 2009년부터 거래되기 시작했는데,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다 말로 드렸나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걸 10분마다 포장하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50개씩 줬어요. 50개씩.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50개를 갖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요, 4년 동안 50개씩 1시간이 6개, 10분이니까 6개가 만들어지고 24시간 동안 돌고 365일 4년 동안 하면요, 1000만 개를 비트코인을 새로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말로 줬던 것처럼, 제가 100만 원씩 말로 드렸나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그 함수값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말로 비트코인을 12.5개, 처음에는 50개를 줬어요. 50개. 첫 4년 동안. 2009년, 2010년, 11년, 12년은 50개씩 준 거예요. 그래서 첫 4년 동안에 비트코인 몇 개가 새로 생겼냐면요, 10,000만 개가 생겼어요. 1000만 개. 그리고 9012, 3456, 이 2016년까지는 50개의 절반인 25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7890, 이 4년 동안은 12.5개를 줘요. 지금 우리는 2018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채굴할 때마다 그 조건에 맞는 함수값을 찾아낼 때마다 12.5개씩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개씩 25개, 뭐 12.5개, 6.25, 3.16 하면서 점점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코인의 개수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도가 2100만 개라는 거예요. 2100만 개. 2100만 개 중에 지금 2018년 올해 2월 말에 현재 약 1605만 개가 지금 생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끝까지 와 있는 거죠. 그죠? 뭐 많이 지금 발행이 돼서 2100만 개까지. 네. 그래서 채굴에 걸리는 시간을 10분보다 짧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을 갖고 영의 개수를 조절해 갖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얼른 건너뛸게요. 여기서 그래서요, 비트코인은 1세대 암호화폐로서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전자적으로 나의 가치를 남에게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그걸 전자적으로 중개인 없이도 해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그 나카모토는 노벨상 한 10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치예요. 이건 전자적으로라고 해서 IT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으로 그것을 가치를 재발견한 게 91년도에 이미 디자인된 것을 2008년도에 끌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데 시간을 더 쓰신다면 노벨상 이 방 안에서 한 10개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고 이건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드 값을 바꾸면 고쳐질 수 있고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작동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중개인 없이도 전자적으로 가치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1세대 암호화폐다. 뭐가요? 비트코인이, 그죠? 네. 여기까지만으로도 큰 겁니다.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확보한 거래 신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은행, 화폐 등의 중개인을 통해서 확보한 거래 신뢰와 동일한 작용을 한다.
총무가 적어놨더니 그거 믿고 다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은행에서 내가 계좌를 이체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가진 가치를 남에게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수석하신 분들인가 봐. 수업 시간에. 대답을 안 하시네. 원래 수석들이 답 안 한다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쓸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우리 원화로 대신할 수 있나요? 원화요. 이거요. 이 10,000원짜리가 10,000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00원짜리가. 한국은행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찍어내놓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똥값이 됐을 때,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850원인데 나중에 되니까 뭐 2,000원 달라고 그러고 3,000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이 뭘 합니까? 돈을 빨아들이잖아요. 회수하죠? 또 돈값이 너무 비싸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풀죠. 그렇게 해서 10,000원짜리가 10,000원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통화신용정책. 그죠? 통화신용정책을 하는 게 펴는 거예요. 통화신용정책은 돈을 풀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고 하면서 아까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회계 단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계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 50개, 25개, 12.5개 풀기만 하잖아요. 그죠? 이건 빨아들일 수가 없어. 가격이 2,600만 원 됐다고 더 풀 수도 없어요. 왜? 10분마다 풀기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 10분마다. 또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빨아들일 수가 없어. 결국 화폐가 기능해야 할 4가지 중에 첫 번째,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 돈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활성화되는 걸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화폐나 은행의 그런 중개인의 활동, 그 흐름을 통해서 국가가 뭘 한다고요? 과세를 한다고 그러죠.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개인 없이도 이런 걸 한다고 한다는 말은 중개인을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과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경제 모니터링을 못해.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이런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쉬웠던 점, 법무부 장관께서 작년인가요? 화폐, 암호화폐 금지 내걸었을 때 이런 설명을 충분히 곁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쉬워요. 그런데 왜 가격이 상승하고 또 변동폭이 큰 거죠? 이렇게 역할을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몇 개 썼죠? 상품? 3개 썼나요? 3개 썼어요? 자, 상품 하나 걸게요. 상품 하나 걸게요. 왜 가격이 상승하고 또 변동폭이 큰가요? 설명하실 분. 네, 성함. 에? 강난희 씨? 강희. 강다희 씨. 오케이, 다희 씨. 설명해 보세요. 에? 희소성. 세모. 또. 다른 분. 용감해져 보세요. 아까는 과묵해서 수석들인 줄 알았는데 수석들. 예, 조수석. 희소성. 똑같고. 또. 네. 네?
그것도 비슷했어요. 또 다른 분. 네. 투기 심리 때문에. 또. 네. 수요가 커서. 지금 제가 이건 상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품 수는 제한이 돼 있고 다들 조금씩 맞춰서요. 제 상품 안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죄송해요. 근데 지금 답들을 다 잘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우선은 이 가격이 오르는 데는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은 뭐가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익명성이 있어요. 그죠? 익명성 때문에 불법 거래, 마약, 불법 무기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국가가 이 거래를 제한해 놨어요. 각 나라가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들을 또 발행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코인들이 새로운 이 돈들이 많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다들 뭘로 결제해 달라고 하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결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요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아까 수요도 말씀하셨고 2100만 개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양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막 가격이 막 뛰는 거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가 되면서 국가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면 아마 이런 과도한 수요는 사라져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블록체인 특성입니다. 특성 중에 많은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주목해보죠. 첫 번째가요. 블록체인은요. 화폐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할 수 있어요. 꼬리표 기능. 두 번째가 시뇨리지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 세 가지만 오늘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고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 고등학교 지금 거쳐오셨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았죠? 용돈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5만 원씩 받았다고 쳐봅시다. 학교 다닐 때 말이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학교하고 학원 근처에서 빵 사 먹는 거 외에는 쓰면 안 된다 하고 5만 원 받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보통 어디로 가죠? PC방. 근데 그 PC방 가는 거 부모님들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왜?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려 있어서. 돈에 꼬리표가 없어. 일단 받아갖고 가면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암호화폐는 전자적 장치라고 그랬나요? 프로그램이니까 거기다가 꼬리표를 달 수 있어요. 어떻게 다냐면요. 이 돈은 제 아들은 문동안이에요. 이 돈은 문동안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차비, 학교하고 학원 근처에서 빵 사 먹은 것 외에는 돈이 아님 하고 조건을 걸어버리면 되잖아요. 암호화폐니까. 제한해버리는 거죠. 제한해버리면 그거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목적성 코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효용성이 있냐면요.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429조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인 144조 8천억 원이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144조 7천억 원이 복지성 예산이에요. 복지성 예산은 사실은 정확하게 원하는 복지의 포인트마다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이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로 그걸 전달을 하면 정확하게 꽂아드릴 수 있어요. 이 20만 원, 시니어분께 드리는 이 20만 원은 홍길동 할아버지가 흑석동 재래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만 쓸 수 있음 하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가 원하는 그 타겟대로 정확하게 그 예산이 전달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이 기능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거 볼게요. 네? 두 번째는요, 시니어리지예요. 시니어리지. 우리 이거 찍어낼 때마다 한국은행이 엄청 돈 벌겠네요. 그죠? 돈 많이 벌 거예요. 이거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국가가, 아니 한국은행이 장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한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시니어리지라고 그래요. 시니어리지. 그죠? 작년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해서 번 돈이 3조 9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한국은행 직원들이 보너스 먹고 월급 받고, 저도 한국은행 다녔었어요. 이거 가지고요, 떠서 꼬매가지고 이불도 덮고, 갈아서 베개 속에다가도 놓고, 벽지도 바르고, 그러고 살까요? 그러면 죽는답니다. 세균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그거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아는 사람, 어디로 가요 그 돈? 상품 드립니다. 네, 손 들으세요. 높이. 첫 번째 드신 분. 네? 시력이 좋으시네. 상품 드리세요. 여기 써줬잖아요.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고. 그렇게 해서 번 돈 중에 3조 얼마요? 어마어마한 돈. 여기 3조 거의 뭐 한 4조 원 정도 되죠? 그 4조 원 중에 2조 7,333억 원은 정부 세입으로 납부해요. 일반에게 세수 계정으로 환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에게 세수는 우리가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한 세금을 적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적게 낸다는 거죠. 이게 시니어리지예요. 이건 한국에서 썼을 때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거 쓸 수 있나요? 아프리카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달러는요. 우리 달러 해외여행 갈 때 뭐 받고 가요? 달러 받고 가죠. 그 달러 우리나라 정부에서 찍었어요? 미국에서 찍었어요. 그 미국 돈도 원가가 있겠군요. 그 차이 나는 미국의 달러에서 발생하는 시니어리지는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죠? 미국 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달러를 소지할 때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그 시니어리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암호화폐? 암호화폐 우리 찍어낼 때 거기도 시니어리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니어리지를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면 그 시니어리지를 우리가 좀 받아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돈이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그 기축통화? 키커런시? 그런 키커런시를 우리나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암호화폐가 쓰이는 블록체인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시니어리지, 씀으로 해서 발생하는 시니어리지를 우리가 좀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요. 이 연결 비용, 인터넷 혁명에 따라서 연결 비용이 제로화되면서 그 안에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거기서 생겨나는 게 이제 플랫폼 효과인데요. 이걸 얼른 해보겠습니다.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인데요. 양면성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은, 양면성 플랫폼은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클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클럽 가보셨나요? 클럽을 가면, 클럽은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클럽은 어떤 게 있냐면, 클럽은 장사를 잘하는 방법은, 클럽이 물론 좋기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클럽에 오는
여성들이 멋져야 남성들이 멋진 사람들이 와요. 남성들이 멋져야 여성들이 멋진 사람들이 와요. 또 숫자가 서로 비슷비슷해야 돼요. 아무리 멋진 여자 탤런트가 한 명 있다고 해도 남자가 100명이 올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는 서로 만나서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춤도 추고 하려고 오는데 1대 100명 되겠어요? 서로 비율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캐바레, 클럽 이런 곳에서는 주인은요. 서로의 그런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돈을 버는 데예요. 이게 그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결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옛날 우리가 배웠던 저희들이 배웠던 경제학 책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캐바레가 또는 클럽이 여자들이 잘 안 오니까 뉴욕에 가면 뉴욕에요. 이 마키라는 이 클럽이 있는데요. 여기 홍대 앞에 베라 있고요. 이건 듀오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마키 같은 데는 여자 입장료 공짜예요. 여자 입장료 공짜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는 캐바레는요. 여성분들한테 오고 가고 택시비까지 줘요. 차비. 그 가격이 똑같이 가서 만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성들한테는 안 주고 남자들한테 대신 2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50명이 왔다 그러면 남자가 2배 내버리니까 여자는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또 적게 오니까 숫자를 맞추려고 여자들한테는 차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비용을 더 내야겠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자들은 점점 가격이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경제학에서는요. 가격이 0보다 커야 돼요. 경제 재화는 가격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학의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IT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구글 서치하잖아요. 구글 검색하잖아요. 구글 검색하는데 돈 내요? 안 내죠. 안 내는데 거기서 다 제공해 주거든요. 이게 마치 그 클럽이나 캐바레에서 여자분들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회사 있죠. 신용카드도 우리 거의 연회비 내는 거지만 그게 공짜나 똑같아요. 누가 돈 내요? 가맹점들이 다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고객들이 양쪽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쪽이 많으면 이쪽도 오고 이쪽이 많으면 이쪽도 오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양면성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제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도 플랫폼이고 알리바바도 페이스북도 아마존도 캐바레도 클럽도 다 플랫폼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규명이 된 게 2001년이에요. 티롤하고 로시라는 사람들이요. 프랑스 경제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2001년도에 처음으로 경제학으로 이걸 규명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티롤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경제학적인 기여를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런 걸 새로 규명해낸 거예요. 마이너스인 가격도 있을 수 있다. 영액인 가격도 있을 수 있다. 경제학에서. 네? 이게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말하자면 경제학이 IT를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 아도비 아시죠? 아도비 PDF.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PDF. 이 PDF가요. 처음에 아도비는 각 고객 그룹, PDF는 개발자가 있고요. 그 아도비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쪽에다가 똑같이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소비자 수요가 아도비를 쓰려는 사람한테 가격을 이만큼 주니까요. 이 사람들의 수요를 이만큼만 해가지고 이게 아도비가 쓰는 사람들한테 매출을 올렸었어요. 여기는 개발자예요. 개발자들도 이만한 가격을 해서 너네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내봐.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이만큼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도비는요. 매출이 이 면적 플러스 이 면적이에요. 이게 양면성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가격을 매겼던 거예요. 그런데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서
잠깐만. 이건 경제학적으로 지금 맞는 건데 완전히 맞는 거예요. 지금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최적화된 가격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꿨냐면요. 봐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있던 가격을 0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PDF 보는데 PDF 리더 돈 내나요? 안 내죠? PDF 문서 오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리더가 있어가지고. 0원이에요, 0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PDF를 이제는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나도 너도 다 여기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PDF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개발자들이 이거 많이 쓰네? 이만큼 수요가 늘어가지고 실제로 아도비는요. 원래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만큼 매출을 올리던 것을 가격도 더 높이고 더 많이 팔게 된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요. 아도비는 이 매출 이걸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결국은 이 빨간 이 큰 걸 얻은 거죠.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활용을 하니까 결국 카드 사용자에게 공짜, 캬바레 클럽에 오는 사람을 공짜로 했더니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 있는 비즈니스가 가격을 최적화한 결과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빨간 저 가치를 높였던 것. 그게 사실은 누구의 힘이에요? 여기의 힘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이 이 이용에 참여함으로써 아도비의 가치를 저만큼 높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용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았나요? 무료라는 서비스를 받았어요. 무료. 그죠? 무료라는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보이나요? 가격을 뉴 프라이스는 0원이니까 0원 무료라는 서비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늘었는데 실제로는 이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는데 그 사람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료로 그냥 받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요? 나도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무료로 봐줬으니까 저렇게 돈 벌었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그러고 있죠? 광고 봐주면 돈 받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자가 누구냐면 아도비, 공급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아키텍처가 다 IT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다 갖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밑에다가 이거 달아놨어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승자 독식을 한다는 거예요. 승자 독식. 윈도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이 표가 작성될 당시에는 점유율이 전 세계 92%예요. 구글은 점유율이 이 표가 작성될 당시에는 시장 점유율이 83%.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렇게 승자 독식.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서로 경쟁을 하다가 한 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루저는 바닥으로 꺼지는 거고요. 위너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은 지금 뭐 알리바바가 뭐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특성이에요. 뭐 이거 조금 제가 얼른 건너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3시 34분인데. 그래서 여기서는요. 플랫폼적 특성에서는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능력자가 누구냐면 슈퍼맨, 원더우먼이 능력자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뒤에도 한 분 계시네요. 한국은행 국장님이 지금 계시는. 저런 분들이 능력자들이에요. 혼자서 다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아도비 그거 보셨던 것처럼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마당에 과거에 그 슈퍼맨들이 와서 돈을 실컷 벌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는 거기 와서 앱 개발자들이 돈 많이 벌어가게 했어요. 수수료 처음에 하나도 안 받았어요. 파는데 앱 판매 수수료 안 받으니까 실컷 벌어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앱을 살려면 이제는 구글 플레이 가야 돼. 그 외에는 다른 데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앱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기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없지. 다들 자동으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구글 수수료 하나도 안 받았지만 나중에 떼돈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죠? 주가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 푼돈 벌어가게 하고 자기는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네? 아셨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앱 판매자보다는 마당 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어서 저도 좀 취업 좀 시켜주세요. 저 어드바이저로. 제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플랫폼 기반 경제 평가는요. 여기서는 현행 양면성 플랫폼적 비즈니스 기반 경제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독과점화 현상을 초래하고 경제적 격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자가 훨씬 더 크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가가 거의 없어. 공짜로 이용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 그 부가가치는 전부가 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결국 부의 격차를 더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의 잠재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너무 안타깝게 흐르고 있네요. 할 얘기들이 무지 많은데 한 3시간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여러분들 보시나요? 전화기, 계산기, 카메라, 이건 녹화기, 이거 게임기, GPS, 텔레비전, 증권거래소, 은행, 신문, 달력, 쿠폰.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누가 아까 스마트폰 먼저 답한 사람 누구? 스마트폰? 상품.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옛날에는요. 각자 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던 각자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에 전부가 다 빨아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이 융복합 서비스의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블랙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라는 놈, 이게 이제 스마트 계약은 또 뭐냐면은 97년에 만들어진 건데 2014년도에 부텔린인가 하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이 스마트 계약을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한 세상을 훨씬 더 지금 지평을 넓혔거든요. 이것도 이미 있는 그런 가치를 스마트 컨트랙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협상이나 실행력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검증하게 강제하는 컴퓨터 프로토콜인데 이것을 화폐에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을 해서 계약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들어와가지고 계약이 이행이 될 때마다 돈이 강제로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이 되도록 전자적으로 장치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붙여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이 당초에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스마트폰 보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에다가 아까 꼬리표 우리 달아봤죠? 통장, 어음, 주식, 채권, 해외 송금 포함, 지급결제, 사인간의 금융거래 다 끌어들일 수 있고요. 등기, 공증, 문서 기록, 의료 기록, 출생신고 모든 것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세금,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다 납부할 수 있고 투표까지도 여기다가 지금 잡아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게임머니, 상품권, 축의금, 부의금, 음원 판매, 광고 시청 대가, 인터넷 1인 방송 결제 안 되는 게 없네요. 원유거래, 물류, 로지스틱
뭐 심지어 IoT 플랫폼 결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각자 있어 왔던 것들을 이제는 블록체인 안에다 다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블록체인 기반한 세상이 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편리함들이 아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이제 만복이 안 차고 다녀도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들어올 잠재력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 분산 저장, 수정 불가능이라는 그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몰랐죠? 왜 나카모토가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 한국에서 이거 왜 못 찾았지? 수능 점수 외우느라고 고생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방탄소년단 아시나요? 아세요? 방탄소년단 사주 누구예요? 방시혁 사장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올라가서 돈을 벌면 벌수록 누가 이겨요? 방시혁 사장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만약에 방시혁,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 코인을 한번 발행해 볼까요? BTS 코인.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200만 개만 만들자고요. 한 개에 10,000원씩 팔면 방탄소년단 팬들이 난리가 나겠죠? 다 살 거 아니에요? 사서 이걸로 우리 방탄소년단 활동을 여러분들하고 블록체인 세상에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200억 원을 모은 거예요. 200억 원. 200만 개를 10,000원에 팔면 200억 원이 돼요. 해가지고 매출 다 공개해주고 활동 공개해주고 비용도 다 공개해주고 거기서 남은 이익 중에 10%를 제가 각각 방탄소년단 코인에다가 배당으로 꽂아드릴게요. 흥미롭지 않아요? 이 방탄소년단 보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면은 집에 가면 따님들이 끌고 간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가서 돈 버는 것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생산 활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보는 것은 여가 활동이니까 그건 소비라고 그래요. 소비. 근데 코인을 갖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방탄소년단 올 때마다 박수 쳐주고 음원 저 기계로 달아주는 뭐 누구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막 달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박수 쳐주고 공연 보러 가고 그럴수록 방탄소년단 인기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배당이 높아지는 배당이. 과거에 내가 했던 소비가 이제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코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경제학의 개념의 장벽을 지금 허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소비밖에 안 됐던 것이 이제는 내가 투자,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내가 돈을 버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IT를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방식하고요. 분산형 아키텍처가 있는데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지금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주머니 하나씩 다 있죠? 제가 한국은행에 87년에 들어와서 95년에 학술연수 나갈 때까지 여기서 일했거든요. 80년대 말에 당시에 제가 조사 2부에서 일할 때 국민소득을 추계했었어요. 그때 한국은행에 컴퓨터가 IBM 호스트 컴퓨터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수십억 원에서 비싼 컴퓨터예요. 근데 그 컴퓨터가 우리나라 은행 간에 자금 결제를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고수표 지급되는 거 그걸로 다 해요. 우리나라 외환 집행되는 거 다 해요. 그죠? 그걸로 다 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하는 조사 통계 업무 그걸로 다 했어요. 컴퓨터 한 대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이거 그 수십억 원짜리가 지금 이거 1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이게 속도 면에서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슈퍼컴퓨터, 옛날로 말하면 슈퍼컴퓨터죠. 그 컴퓨터를 지금 주머니 하나씩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십억 원짜리 그 컴퓨터를
비싸서도 갖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구입한 그 주인들이 자기 위주로 모든 코딩 시스템을 다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문영배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서 아이디를 만들면 국민은행에 저를 식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한일은행 가서 하면 한일은행 다르고 신한은행 가서 하면 신한은행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게 호환이 안 될수록 자기들은 더 좋아요. 왜? 남이 가져가다가 그 정보를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공급자 중심의 아키텍처예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다 우리 한 대씩 갖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내 정보는 내가 갖고 다니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네들이 필요해? 가져가. 가져가는데 제가 가져갈 때마다 계리를 하는 거예요. 너 몇 번 가져갔다? 한 번 가져갈 때마다 100분의 1원씩 내. 100분의 1원? 옛날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는 거래가 안 되는 단위예요. 지금 암호화폐로 계리가 되면 1000분의 1로도 쪼갤 수 있고 100만 분의 1로도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 계리하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받아서 제가 그걸 보상을 암호화폐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이득이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융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거의 100%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억 명 이상이 은행 계정이 없이 살아요. 은행 계정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연결이 돼도 은행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 광고 봐주고 받는 돈, 이런 돈을 내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런 계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소득이 생기면 뭐요? 써야죠. 그죠? 그 나라의 소비가 높아지고 그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높아지면 국민소득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그런 잠재력을 가진 장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경제 질서는요, 그 잠재력이 사실은 그 플랫폼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최고라는 거죠. 과거에 블록체인에 기반하지 않았던 공급자 중심의 그런 시스템화에서는 우리가 참여 기여도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2분이나 남았는데요. 12분 동안에 제가 이거 끝내드릴게요. 화장실 못 가셨는데 괜찮죠? 그만큼 재미있었나요? 문제가 지금 많아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런 속도를 또는 지갑 막 탈취당하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도입된 지 지금 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멋진 그 꿈도 사실은 그걸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국가적으로 이슈도 많고요. 국가가 세금 걷어야 되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줘야 되고 한국은행 통화가치 안정을 할 수 있는 수단도 만들어줘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슈들이요. 그런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대안들이 스피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마이닝, 채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큐리티를, 안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프라이빗으로 갈 거냐, 퍼블릭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분산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서로 호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다른 코인들이 막 나왔을 때 이건 교환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니오, 리플, 퀀텀, 스텔라, 아이오타, 카다노, 이게 EOS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 나오는 대안들이에요. 로커스 체인, 아이콘, DB코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콘은 지금 요즘에 많이 지금 되고 있죠. 거래되고 있죠. 로커스 체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가 자기네가 게임을 리얼타임으로 막 수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린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로커스 체인이고요. DB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갑 뺏겨버리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수십억 불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뺏기는 그런 문제들을 안전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요즘에 DB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나와서 ICO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 이건 한국에서 나온 놈들이고요. 이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 간다고 그래요.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런 대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한국도 열심히 로커스 체인, 아이콘, DB코인 이런 것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 몇 개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게임 아키텍처. 고급 온라인 게임일수록 대규모 등장 유닛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기술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분산 장부 같은 것들을 빠른 게임을 구사하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이 속도를 갖다가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들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좀 주목되는 내용이에요. 시사점입니다. 경제 시스템 진화입니다.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거래를 중개인 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거래하고 그걸 기술. 중개인 없이도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요.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가치를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거래를 할 때 공증을 거쳐야 되는 거래가 있어요. 근데 공증료가 최소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3만 원보다 싼 10,000원짜리를 거래하는데 공증료 3만 원 내라고 그러면 할까요? 안 하죠. 네, 그걸 기계적으로 자동화해서 전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에 10원을 낸다. 10,000원짜리는 엄청나게 거래할 만한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국민계정, 한국은행에서 국민총소득 이런 거 추계하잖아요. 그때 추계하는 대상은요, 거래가 된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된 것은 측정이 안 돼요. 네, 만약에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될 거고요.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가셔버렸네. 하나는 서비스 거래 융복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된다. 이거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경제적 양극화를 축소하는 데도 기여가 가능할 거다.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20억 명이나 지금 은행 계좌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만든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이냐. 지금은 플랫폼에 기반한 것들이 계속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산형 경제 시스템, 블록체인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 지금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경쟁을 할 거예요.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딴 혼합형 이 경제 시스템이 말하자면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아까 이건 맨 처음 말씀드렸고요.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회경제 혁신의 인프라가 되는 블록체인은 지금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진화를 꾸준히 해가고 있고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산형 신뢰경제 도래에 대비해서 사회경제 구조의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궁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런 얘기를 드물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데워지는 물통 속의 개구리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이세돌과 알파고가 같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 세기의 대결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이 기계가 인간을 5번 싸워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이건 인류의 위대한 진전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인간이 겨우 한 번 이겼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이런 많은 변화가 오고 있을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굳이 이걸 구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걸 센 시스템이라고 해보죠. 구 시스템이 간 사이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처음 출발은 더디지만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뛰어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 정도 지금 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요? 여기? 지금 우리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점, 싱귤러리티, 이 점 넘어서면 확 뒤집어질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준비를 안 하면요, 출발이 늦으면 또 우리는 2등 해야 됩니다. 올림픽. 누가 룰 정해요? 그들이 정합니다. 우리가 안 정해요. 육상, 수영, 금메달 몇 개인지 아세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316개인가 그럴 때 육상, 수영 47개, 46개였어요. 그 두 개 합하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양궁은 몇 개? 3개, 4개. 우리가 잘하는 건 4개. 그들이 잘하는 건 47개, 46개. 혹시 바젤 협약 아시나요? BIS 비율 채우는 거 바젤 협약? 그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아십니다만. 그것도 바젤 1, 2, 3 하면서 계속 회계 개정들을 바꾸면서 은행이 금융산업이 채워야 할 규정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이건 누가 정해요? 그들이 정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우리가 룰 세터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이 블록체인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과거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시대에는 혼자서도 천재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지금 누구예요? 알죠? 누구예요? 세종대왕. 제가 세종대왕을 일부러 더 크게 만들었어요. 더 위대하니까. 이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냈던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그 안에서 모아진 머리를 가지고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천재성을 발휘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요. 혼자서 다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공부 그만하시고 제발. 그래서 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 필요한 키워드. 지식 좋아도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지식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통찰력, 추진력입니다. 지식은요, 후천적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을 쌓아도 이제는 다 배우지도 못해요. 추진력, 통찰력,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저도 태어나면서 여기다 담고 나왔어요. 이거 꺼내서 갈고 닦으면 다 자기 거예요. 우리는요, 그 큰 걸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도외시하고 그냥 밖에서 얻는 후천적인 것, 그 지식, 그 나부랭이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비트코인 보셨죠? 가치의 재발견. 91년도에 만들어진 걸 2008년도에 끄집어내는 그 통찰력. 97년에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을 2014년도에 부탈린이 꺼내가지고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는 그 통찰력.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그 지식으로 주워 담기만 하지. 그걸 꺼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요. 이 말,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 말 무지 좋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 종교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근데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한테 응답을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응답을 해.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응답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죽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 천국이 이 땅에 살면서 직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번 회차에 와서 여기를 들으셨을까? 통찰력, 추진력, 이 얘기 들으려고 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